네, 정부가 보름 넘게 신규 확진자 발생이 하루 10명 안팎 수준으로 유지되자 모레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줄 걸 당부했습니다. 네, 한편 정부의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교육부는 오늘 오후 구체적인 등교 수업 시기와 방식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 황금 연휴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깥 활동을 했습니다. 고속도로도 정체된 구간들이 좀 꽤 많았고요.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많은 관광지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서 굉장히 북적거렸다고 합니다. 방역 당국도 누차 이 생활 지침 그리고 방역 수칙들 지켜달라라고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시민들에게 좀 당부를 많이 했었는데 그 성과를 좀 지켜보려면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후를 또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잠복기가 한 2주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사이에 어떤 결과들이 그 행위가 어떤 결과들을 낳을지는 한 2주 정도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6일부터 그러니까 내일 모레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이 됩니다. 한 달하고도 보름만, 45일만인데요. 정부의 이런 전환에 대한 조치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국내 상황도 그렇고 이제 국제적인 상황들도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다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정세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느 규제 조치만을 고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정 부분은 경제 생활 속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제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지켜야 될 기본 수칙 그리고 세부 수칙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 관련된 내용을 보면 쭉 보시기에 수칙 마련에 있어서 좀 적절하다라고 보시는지 혹시나 좀 추가적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 없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온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침, 그러니까 기본 핵심 수칙이 5가지고 거기에 보조 수칙이 4가지 정도가 발표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인 내용은 과거에 현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과거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 가지 과거에는 물론 행사나 모임 같은 거를 그때도 법적인 어떤 제재 조치가 약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력하게 권고하는 수준으로 해서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반해서 지금은 이런 부분이 많이 완화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생활 수칙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렇게 완화된 어떤 분위기가 국민들이 이제 경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될 부분은 조금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지켜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떤 작은 변수가 또다시 급격한 확산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수칙들 중에서 마스크 얘기는 좀 빠져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마스크 부분은 이제 보조 수칙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기본 수칙에는 마스크는 없는데 보조 수칙에 들어와 있고 첫 번째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하는 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이게 코로나19가 호흡기 바이러스다 보니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현재 요즘 제가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면 물론 국민들 대다수가 아직 또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는 하는데 일부는 약간 느슨해진 것을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코로나19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항상 마스크 착용은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날이 좀 더워지다 보면 KF94보다는 80 정도를 써도 괜찮다라고 하던데 그런 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94나 99나 아니면 80이나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방어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80 정도도 충분히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등교 계약이 언제부터 가능한 것이냐. 이원혜 부총리가 오늘 오후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금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고3부터 18일 이후에 순차 계약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한 2주 정도 남은 겁니다.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일단은 시행을 해보면서 상황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5월 11일자로 제한적으로 대면 계약을 시행하는 학교들도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향후에 어떤
그 확진자의 수의 증가나 이런 것들의 추이를 좀 살펴보면서 그거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현재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황금 연휴 이후에 잠복기를 고려해서 2주 후인 18일 정도 이후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유력한 것이 고등학교 3학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좀 등교를 하는 방안들을 좀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6일 정도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돌아섰을 때의 효과를 봐가면서 이 등교 계약의 여부를 좀 결정을 하려면 2주보다는 좀 더 늦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러니까 등교 계약 시점을 앞으로 2주 후에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전면적인 등교 계약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을 할 거고요. 순차적으로 이제 등교 계약을 하면서 상황 추이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서 황금 연휴가 끝나는 2주 후를 일단 고3 수험생들, 왜냐하면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입학이라고 하는 어떤 시험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2주를 더 후에 결정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일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면 계약,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했을 때의 상황은 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맞춰서 실제로 보건당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서 시나리오를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지침을 마련해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면 오늘 어제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 수의 발표 통계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그러니까 그저께 있었던 신규 확진자의 추계를 보면 1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0건이 해외 유입 사례였고 국내에선 3명입니다. 국내에서의 발생 환자가 좀 안정세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젠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게 되실 것 같은데, 방역 당국에서 이야기를 한 바로는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2주간 9건 정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런 2주간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물론 2주간에 굉장히 한 자리대로 국내 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그러니까 하루 평균 이렇게 굉장히 줄었는데요. 근데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하루에 안 나오는 적도 굉장히 많았고요. 며칠에 한 번씩 확진자가 나오다 갑자기 31번 확진자가 나오는 시점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 당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몰랐었던 당시였고요.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또 밝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때랑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지금도 감염원을 모르는 확진자가 나온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돌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의심 환자 신고도 줄어들었고 검사 건수도 줄어서 확진자도 줄어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염원을 모르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감염되는지 모르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라면 나 스스로도 감염이 됐는지도 모르게 감염이 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히 의심 신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주의해야 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논란의 처음 시발점 같은 경우에는 대응 지침 6판에서 7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처음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6판 대응 지침에서는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한 요건이, 그러니까 의사 전문의의 판단에 의해서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칠판에서는 원인 미상의 폐렴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이런 논란의 여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은 좀 차이점이 있는 게, 그 당시에는 겨울 시즌이었고요. 그러니까 감기나 그리고 독감이 유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로나19하고 감기나 독감하고 구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심되는 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당시에 진단검사가 좀 많이 시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철로 완전히, 오히려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름 날씨만큼 굉장히 덥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는 감기나 독감의 발생 건수가 굉장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 환자의 수가 줄어들면서 진단검사 수도 줄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있는 진단검사 건수는 10,000건이 지금도 일일 평균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지금 의심 환자 수가 적게, 그러니까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진단 검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이제 대면 계약, 그러니까 등교 계약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 가지고 실제로 등교 계약이 진행되게 되면 의심 환자가 아니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 차원에서 진단 검사를 그 집단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3부터 뭐 등교 계약 또는 그 이전에 일부 대학에서 등교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어떤 표본 집단을 설정을 해가지고 네. 그냥 무작위로 진단 검사를 하면서 실제로 그 안에 얼마만큼 양성 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는 중에 어제 하루 코로나19 관련 통계가 들어와서요. 잠시 이 부분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명이 확진됐고요. 확진자 8명 전원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고 사망자는 2명이 늘어서 오늘 0시 기준 총 252명인 상황입니다. 누적 완치자는 9,217명인 상황. 이렇게 좀 전해졌는데 국내 유입이 또 국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또 나오지 않았어요. 전부 해외 유입 사례였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단계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1번 확진자가 나오기 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생활 속으로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등교 계약이라는 굉장히 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0년 전 에볼라 치료제로 만들어진 약인데 미국 FDA에서 긴급 사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 방역 당국도 좀 유의미하게 바라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직까지는 신중한 좀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요. 근데 미국에서는 임상 시험이 끝나기도 전에 이게 긴급 사용 1분기긴 합니다만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해준 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울 만큼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고 지금도 현재도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가피하게 렘데시비어라는 어떤 대체적인 치료제를 긴급 승인한 거고요. 사용에 대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된 게 미 보건당국에서 그러니까 임상시험을 시행을 했는데 2월 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대상군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가 아직 구체적인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비적인 결과가 발표된 거에 따르면 투약군에 대해서 한 8%의 치사율을 보인 반면에 위약군에 대해서는 11.6%의 어떤 그 치사율이 나왔다. 그러니까 한 3% 넘는 정도의 수준으로 치사율이 감소하더라라는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 발표가 안 돼서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통계학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유의성이 없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실제로 치사율이 이 정도 줄은 거 가지고 이게 실제로 사용 승인을 하는 거는 다소 성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렘데시비어뿐만 아니라 모든 약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그러니까 차치를 하고 나머지 3% 정도 수준의 치사율을 낮추는 걸 가지고 사용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같은 이유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좀 신중한 입장이겠네요.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우리 렘데시비어나 기타 뭐 칼레트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대안적인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고 뭐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저도 견해가 일정 부분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제2의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치료제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인 임상 시험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 FDA에서 항체 검사를 위한 약품도 긴급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항체 검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유행에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게 왜 중요한 거고 그리고 항체 검사에서
항체를 보유한 환자가 많이 나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자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증상 또는 경미한 증상의 감염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전파도 그렇죠.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 있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을 받은,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 숫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감염돼서 지나갔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게 뭐 제2의 대유행을 대비한다라는 차원보다는요. 실제로는 현재 상황이 어땠는지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상황들도 그렇고 실제로 확진자 대비 실제로 감염된 사람들이 얼만큼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야지만 향후에 어떤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대응 지침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항체 검사를 지금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혈장에 대한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혈장 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죠. 또 미국에서는 이 혈장에 주목하고 완치자 혈액을 뭐 수천만 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혈장에 대한 기대감, 혈장 치료의 그런 유용성에 대한 기대감이 적용됐다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혈장 치료에 대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런가요?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모 대학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을 때 혈장 치료를 한 경우에 증상이 완화되는 거를 봤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병용요법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하고 같이 병용요법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 실제로 스테로이드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이 혈장 치료에 의한 효과인지 요거에 약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예. 그러니까 사람 대상자 수도 굉장히 적고요. 2명인가로 제가 예.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더 대규모의 임상 시험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혈장 치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과거에도 물론 혈장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항체가 일정 부분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특정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과학적인 근거를 갖느냐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도 이게 중증인 경우와 초기일 경우에 상황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혈장의 공급, 그러니까 수급 문제가 같이 딸려져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고비용이 드는 혈장 치료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는 중증 환자들에게만 사용을 하는 그런 딱 국한된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특이적인 치료제가 아닌 이상은 예. 그러니까 혈장 치료제도 마찬가지고 대안적인 치료제 지금 뭐 렘데시비르나 예. 칼레트라나 이런 것들도 중증인 경우에는 굉장히 효과가 미미하고 경증일 때는 효과가 일정 부분 더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게 일반화되어 예. 있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혈장 치료를 중증에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단독으로 혈장 치료만 할 수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 치료 플러스 그리고 다른 요법들이 같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예. 이게 혈장 치료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건지 개인적인 그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임상 시험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신중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본 상황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일본이 현재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선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긴급 사태도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때문에 1년 연기된 올림픽도 더 연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1년 후에 열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현재 일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일본 상황 같은 경우에 공식적인 확진자가 한 15,000명을 넘어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가 한 500여 명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치사율이 3%를 넘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는 확진자의 수나 사망자의 숫자보다는 이 일본에서 실제로 진단검사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의 진단 건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진단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 내에서 숨은 어떤 감염자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향후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환자가 나오는 상황이 지속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예. 제가 보기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으나 올 연말쯤부터는 이제 예선전 등 같은 것들이 시행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거는 일본뿐만 아니라 예선전에 참가하는 다른 나라의 상황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단해서 내년에 개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상황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떠한 감염 전파의 요인이 그러니까 계속 존재한다라고 예. 하면은 예선전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내년 개최도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K-방역 세미나가 오늘 열립니다. 화상으로요. 각국의 노하우 공유 요청이 쇄도해서 마련한 자리인데 방역 모범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 일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노력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기울여야 할지 말씀 주시죠. 지금 우리 이제 나라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으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예. 시점입니다. 그래서 요 시점에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코로나19가 끝났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종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조했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는 항상 지켜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불필요한 대규모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는 지금도 계속 자제를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등교 계약이 진행됐을 때의 상황은 또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단해서 우리나라가 방역의 모범국이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앞으로의 이제 대면 계약, 등교 계약이 진행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안정세가 계속 유지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 방역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따라서 보건당국도 그렇고 국민들도 계속 이런 어떤 대응 지침을 잘 준수를 하고 방역에 철저히 기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